현재 소개하신 대로 노원 환경재단 이사로 있고요. 김승환 장관님 부총장인 시절에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직후에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설비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건물 자체가 시범 주택이 아니고요. 실증 주택이니까 입주자들이 실제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1, 2년 정도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기계실에 가서 전체 운영을 이렇게 살피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대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연구자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가 신재생 에너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대략 한 2년 가까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잘 돼요. 그리고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잘 알아서 하지만은 관리소장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렇게 관리소장이 끄면 뭔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런 느낌에 현장에 달려가가지고 상의를 하고 해결하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거 이상으로 관리사무소하고 재단이 잘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장난은 이런 형태로 가고요. 최근까지도 이제 방문객들이 계속 오시는데 방문객들이 오시면서 묻는 게 도대체 제로에너지 자립률이 얼마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2013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연구를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자립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유럽식의 신재생 에너지 총 생산량하고 5대 에너지 소비량을 대조하는 쪽으로만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자립률에 대해 가지고 문의가 많아가지고요. 자립률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봐요. 등급제 자체가 약간 인위적인 게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요구도 들어오고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7년을 운영을 하고 원래가 8년째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립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설계 초기에 대차 대조를 했을 때는 100%를 위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신재생이 생산이 됐을 때는 106% 정도까지도 나온 적이 있고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립률 계산 공식에 실사용량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잘 나오는 해가 99%에서 98%까지 나오고요. 잘 안 나오는 해는 한 93% 정도가 나옵니다. 특히 올해처럼 여름이 덥고 가을철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상태에서 겨울에 강추위가 온다고 그러면 자립률이 80%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설계한 대로 잘 굴러간다. 자립률 공식에 집어넣고 계산을 해도 문제는 설계한 대로 나오고 있다. 실사용량으로 했을 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건물 에너지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그 다음에 제한이 있는데 왜 제한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건물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조금 우리가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하면 훨씬 더 넓은 쪽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 우리 정익장 교수님 시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A안, B안 시나리오까지 잘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전체 A안, B안의 이제 화석 연료의 전환 쪽을 남겨두느냐 남겨두지 않느냐의 차이고요. 건물에서는 전환하고 상관이 없이 620만 톤 정도의 직접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 쓰는 대부분이 간접 배출량인데 직접 배출량을 620만 톤을 당시에 남겨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스보일러의 존치 때문에 그렇게 남겨뒀는데
현재 이제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지금 환경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 공기열 히트펌프거든요. 그래서 공기열 히트펌프라는 강력한 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시에 탄중이 1기 때 건물 부분에 620만 톤의 직접 배출량을 남겨둔 것을 없앨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열렸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물 부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생각했던 게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 달성, 그린 리모델링 100% 달성, 그 다음 재생에너지 확대, 댐서와 같은 스마트 에너지 관리, 고효율 설비 등이 있고, 여기는 빠져 있는데 행태 개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태를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대략 한 6% 정도의 절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정한 게 있고요. 일단 현황을 볼 것 같으면요, 건물이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서 서울시나 노원구에서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이다, 온실가스 발생이다 하는 것을 에너지 사용량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발생량이 거의 비례를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발생량 중에 대부분이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발생량이 어떻게 되느냐만 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느냐를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도 이렇게 따라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로에너지 주택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노후주택의 문제입니다. 노후주택은 대략 30년 이상이 된 건물을 노후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건물을 한번 지으면 30년 이상에서 100년까지도 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후주택이 현재 시점에서 대략 한 25% 수준인데, 이것이 앞으로 30년 뒤에 가면 노후주택 비중이 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후주택은 에너지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에너지 낭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로에너지 주택을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 그래도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별도의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것을 추진을 해야만이 탄소 중립이 되는 거지, 제로에너지 주택만 추진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특히 LH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국가 로드맵에서는 제로에너지 1등급을 2050년에 달성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10년을 앞당겨 있는 상태입니다. 2040년까지 1등급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로에너지 1등급을 달성한다고 해서 건물 부분에서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물 에너지에서는 훨씬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로드맵을 세워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건물 부분에서 탄소 중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의 건물 에너지 비중은 서울시가 건물 에너지가 대략 한 83% 정도가 되는데, 노원구는 한 65% 정도,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정말로 노원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비중이 서울시 전체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주택이 70% 정도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이 많은 게 제로에너지, 탄소 중립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제로에너지 주택 정책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탄소 중립 정책을 실시할 때 공동주택은 개인 소유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에 이렇게 국가 정책이 개입을 하는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잘 해야만이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면, 열 에너지는 난방, 냉방, 급탕이 열 에너지고요. 전기 에너지는 조명, 환기 또는 우리가 가전제품 사용하는 건데, 이 열 에너지는 거의 100% 가까이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데, 우리가 제로에너지 주택을 시행을 해가지고 열에너지 쪽을 탄소 중립이라든지 제로에너지 등급에 맞게끔 잘 했다고 치더라도 절반 정도 전기에너지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제로에너지 등급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50년이 되기 전까지 전기에너지도 어떤 식으로 제로에너지 주택에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면 탄소 중립으로
포함시키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을 본다고 그러면 유럽은 한국보다도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비되는 에너지가 40%, 한국은 대략 한 25%가 조금 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 정도가 되니까 심각한 문제로 건물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제로 에너지 주택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탄소 감축 정책이 유럽이 한국보다도 월등히 까다롭고 엄격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현행 정책이라고 그래도 2050년에 30%밖에 줄일 수가 없어요. 1990년 대비. 그러면 나머지 70%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EPBD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침, 디렉티브라 해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관한 지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건물 부분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더 이상 이걸 사용하면 탄소 중립으로 못 간다. 따라서 탄소 중립 건축물로 완전히 제도를 바꾼다 해서 이것을 언제 시작하냐면 2030년부터 평가 자체가 탄소 중립 건물로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유럽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제로에너지 1등급을 2050년까지 주장할 것이 아니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건물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건물 부분에서 탄소를 얼마나 감축을 할 수 있느냐. 유럽의 사례입니다. 한국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건물 성능 향상으로 대략 20%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효율 장비 가지고 10% 정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해서 10% 정도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열 에너지의 탈탄소화가 무려 40%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응이 충분치 않으니까 열에너지의 탈탄소화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지금 뭐 건축학회 같은 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재 탄소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건물은 대부분이 그 콘크리트 건물이고 목조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 탄소 발생량 정도도 우리가 건물 부분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탈탄소 건축제, 내재 탄소에 대한 것이 유럽 경우에서는 20%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건물 부분에서 탄소 중립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건물 자체만 가지고는 탄소 중립이 달성되기가 곤란하고 다른 부문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또는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정책을 잘 시행을 해야만이 건물 부분에서 탄소 중립이 되는 거지 건물 자체만 가지고는 한 40% 선에서만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열에너지원의 탈탄소화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뭐 히터 로드맵 같은 것을 해가지고 탈탄소화를 열에너지원에서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느냐 히터 로드맵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현재에서는 그 열에너지 한 60%가 화석연료가 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목표가 한 대략 40%, 2040년까지가 15% 순으로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원 쪽에서 탈탄소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하수열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열원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한테는 좀 쇼킹한데 왜 그러냐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 거의 98% 가까이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감을 잘 못하고 있죠. 그러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 공급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히 나온 것이 리파워 EU 같은 것이 긴급 조치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겨울철 실내 온도를 낮춰라. 현재 그 유럽 겨울철에 여행 가시면 좀 같은 게 춥지 않습니까? 20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20도로 유지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는 것을 19도로 낮춰라. 이게 긴급 조치로 나왔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공공건축물에는 18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민간 건물하고 공공 건물은 좀 다르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보시면요.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천연가스의 화석연료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어불성설이다 해가지고 기초지자체, 지자체 위주로 이 도시가스 공급관을 해체를 하라는 것이 지금 리파워 EU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도시가스 이게 업계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대안도 내세우고 반발도 있고 하니까 쉽게 이행을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리파워 EU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포 55 그러니까 55라는 뜻인데 한국은 2030년에 40% 감축인데 여기에서는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 전력의 신재생 비중이 8% 선인데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40%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60% 선까지 가는 데도 있고 90%까지 가는 데가 있으니까 피포 55가 뭐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건물 부분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하면 탄소 중립 건물로 평가하는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열원을 어떤 식으로 탄소화를 하느냐. 즉 유럽에서 두 가지 방안을 내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 난방의 확대 보급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이 지역 난방 보급이 20%가 조금 넘고 있고 한국은 대략 한 25% 정도가 되어 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가 지역 난방 보급률이 60%대에 와 있으니까 유럽이 2050년까지 50% 선까지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되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 지역 난방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히트 펌프를 되게 투입을 한다 하는 것이 해결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에서 직접 발생량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든지 화석연료를 태우는 직접 발생량을 없애는 것이 목표고요. 간접 발생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간접 발생 전력이라든지 지역 난방 같은 데서 에너지원에 대해서 탄소화를 시키면 건물 부분이 덩달아 가지고 탄소 중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지정과 확대인데요. 재생에너지는 한국의 현재 그 재생에너지가 8개, 친에너지가 3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 중립만 가능하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공기열 같은 경우가 재생에너지로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EPBD 2024에 보면 산투압도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넣고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으로 갔을 때는 평가 잣대가 연소를 할 때 나오는 탄소량이 아니고 생애 주기 분석을 해야 되는 걸로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가 연소 때는 탄소 발생량이 있기는 있는데 현생 식물에서 탄소 포집을 한 상태가 방출을 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생애 주기 평가를 해보면요. 이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탄소가 발생하니까 이 탄소 발생량의 전 세계 생애 평가를 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바이오매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탄소 중립으로 갈 때는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평가 잣대를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는 게 장소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간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BIPB라든지 아니면 미니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가 건물 위주로 가는 탄소 중립이 아니고 지역 단계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에너지 허브가 돼가지고 각 건물에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사가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허브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이 탄소 발생량을 낮추어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너무 건물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행정권, 그러니까 이 범위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데서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기초 지자체가 범위도 확실하고 주민관리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관리도 확실하고 하니까 이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탄소중립 추진단부터 시작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같은 데서 열심히 일을 어느 자치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노하우를 오늘과 같은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장소에서 성과가 모이면 계속 전파를 해가지고요. 자치구가 위주가 돼서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